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고,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8살 손자 민수가 제 삶의 전부였죠. 2024년 10월 20살,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잿더미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부터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는 저녁이 되자 제법 굵어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호박죽을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민수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지연이는 36살의 똑똑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제 아들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죠. 처음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씩 보이는 차가운 눈빛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곤 했죠. 민수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을 녹였죠. 저는 정성껏 끓인 호박죽을 내왔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팥도 듬뿍 넣었고 찹쌀 새알심도 동동 띄웠습니다. 지연이는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점검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냄새를 맡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동네에서 가스 사고가 많이 난다는 뉴스를 봤다며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며느리의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와 저는 호박죽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다음 주 소풍 계획까지.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 소박한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밤 9시가 되어 민수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급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황급히 일어났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랫집에 사는 박 목사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68살의 은퇴 목사님이셨는데 평소 제게 친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때로는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토록 다급하고 떨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은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목사님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잠옷바람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목사님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거친 숨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목사님은 저를 길 건너편까지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잠옷은 순식간에 젖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청을 찢을 듯한 폭발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 3층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오렌지색 불길이 검은 연기와 뒤섞여 하늘로 솟구쳤고 열기가 길 건너편까지 전해졌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누워있던 곳, 평생의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가구들, 아들의 성장 앨범, 손자가 그려준 그림들, 모든 것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목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번쩍거렸고 소방관들이 긴 호스를 끌고 달려갔죠. 하지만 이미 제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후였습니다. 경찰들도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죠. 목사님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근처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받아 덮었지만 추위보다는 충격으로 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아들 정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봐야 해서 집에 있다는 정우의 설명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이 정우를 조용히 불러 구석에서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목사님은 작은 종이 쪽지를 제게 건네며 믿을 만한 변호사의 연락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조심하라는 당부를 거듭 반복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과 배신의 연속극, 그리고 제가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을 뿐이었죠. 제 평온했던 인생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발 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훈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시 꿈이었나 싶었지만 낯선 천장을 보는 순간 어제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제 인생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었죠. 거실로 나가니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정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우가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어제 저를 대피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고 사모님도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아무도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했던 말들이 뇌리를 스쳤죠.
사고가 아니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사님은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흘렀죠.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자 지연이의 손이 잠깐 멈칫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죠. 그날 오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가스 배관에서 누출이 있었고 어떤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목사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실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해치려 했고 목사님은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목사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울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고 교회 교인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수사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몇 달 전부터 건설회사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집을 팔라고 했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부했고 특히 저와 박 목사님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개발, 가스 폭발, 목사님의 실종.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죠. 누군가 재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내쫓으려 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저와 목사님을 노린 것은 아닐까요? 정우에게 이런 의혹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데 지연이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일까요? 목소리를 낮춰 말하고 있었지만 바람이 잠깐 멈춘 사이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리고 놀랍게도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지연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발소리를 죽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제 며느리가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죠. 거실 탁자 위에는 목사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성경책과 안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다는 것이었죠. 밤마다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셨고 중요한 서류들을 어딘가에 숨기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찾아보라고 했던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죠. 사모님이 아는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수첩,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목사님의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의 불법적인 정황들, 건설회사와 구청 공무원들의 유착관계,
그리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수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측에서 고액의 용역업체를 고용해 특별한 방법으로 반대 주민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깃이 바로 저와 목사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려 수첩을 놓칠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러 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몸을 숨기신 것 같았습니다.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명단에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 통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몇몇 주민들도 이미 건설회사 측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건설회사 중역들과 추진위원들이 함께 찍은 회식 사진이었는데 그 한 구석에 흐릿하게나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지연이와 닮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건설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이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모든 음모에 가담한 것일까요? 사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USB도 복사본을 만들었죠. 원본은 안전을 위해 사모님이 다른 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사본을 들고 정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다고 했죠. 평일 오후에 갑자기 나가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연이가 나간 후 저는 정우를 불러 그동안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죠. 특히 지연이가 찍힌 사진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것인지 물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지연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목소리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죠. 지연이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사진은 회사 업무차 참석한 자리였다고, 재개발이나 폭발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연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목사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였지만 DNA 검사 결과 목사님이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자살하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목사님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음울한 날에 치러졌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추모하는 교인들로 가득했고 사모님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과 군대 동기였다는 최 변호사였죠. 60대 중반의 점잖은 신사였는데 목사님이 생전에 자신을 찾아와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저를 조용한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죠. 목사님이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녹취록이었습니다. 건설회사 전무와 구청 재개발 담당 공무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뇌물 액수를 협상하고 있었고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제거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목사님을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용역업체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제 집이 폭발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대표는 과거 방화와 폭발물 관련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죠.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의 계좌로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돈이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각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고 입금 시기는 재개발 추진이 본격화된 이후였습니다. 제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정말로 이 음모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법적 대응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변 안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목사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정우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들의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숨긴다면 저는 목사님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정우를 따로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보여주며 지연이가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우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하지만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지연이와 대면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처음에 지연이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 돈은 회사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재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지연이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건설회사 전무가 자신의 대학 선배였고 거액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이사를 가게 만들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민수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가스 냄새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정우는 더 이상 지연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고 민수의 양육권도 포기하라고 했죠.
지연이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단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격해지자 민수가 방에서 나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지 모른 채 그저 무서워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배신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지연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건설회사 선배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우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건설회사를 고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정우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정우는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에게도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음 전화였지만 점점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했죠. 그만두지 않으면 손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우리가 역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회사 측에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숨겨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남긴 USB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USB를 다시 자세히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비리의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까지 모두 이 사업에 연관되어 있었고 각자의 몫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돈다발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영상을 구했을까요? 아마도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이미 그들과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론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아이가 이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정우는 민수를 제주도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왜 자신만 할머니 집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민수를 보낸 그날 밤 저는 목사님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 과연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흐를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막막하고 두렵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은신처도 마련했죠.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기 직전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저는 차마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도 내쫓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 목사님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지연이의 고백에 따르면 목사님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사람들이 목사님을 납치했고 고문 끝에 죽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정말로 살해당하셨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처음에 단순히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역할만 하기로 했는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설회사 전무인 선배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자신과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스 폭발 계획을 알게 된 것은 불과 하루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가스 냄새를 확인해 보라는 말로 간접적인 경고를 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박 목사님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했냐고, 왜 자신과 어머니를 속였냐고 말입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그들이 민수에게까지 해를 가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지연이는 만약을 대비해 건설회사 전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데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전무가 노골적으로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목사를 처리했으니 이제 할머니 차례라는 말도 있었고 필요하면 정우와 민수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협박도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라 조직폭력배, 정치인, 고위 공무원까지 연결된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경고했죠. 지연이가 또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건설회사 회장이 정치인들과 비밀 회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번 사업의 이익금을 분배하고 다음 타깃 지역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죠.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정우가 지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편이 되겠느냐고,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검찰에 있는 믿을 만한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고 정우는 정의로운 기자로 유명한 대학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는 건설회사 내부 정보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두 갈래로 나누어 움직였습니다. 최 변호사와 저는 검찰청으로 향했고
정우와 지연이는 언론사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동시에 터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청에 도착하니 최 변호사의 후배인 김 검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검사였는데 정의감에 불타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우리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한 김 검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김 검사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비밀 회동 현장을 급습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러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김 검사는 즉시 경찰 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판사는 즉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검찰과 경찰 차량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죠. 특공대가 호텔로 진입했고 곧이어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이 현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려 미리 도피한 것 같았죠. 하지만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개발 비리 카르텔 적발, 현역 국회의원 구속, 살인까지 저지른 건설업계 비리 등의 헤드라인이 모든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건설회사 회장이 가장 큰 물고기였고 그가 잡히지 않는 한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목사님을 직접 죽인 살인범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건설회사 내부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회사의 비리를 견디다 못한 한 직원이 추가 증거를 들고 검찰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 직원이 가져온 것은 회사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벌인 온갖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뇌물을 준 정치인 명단, 살인을 의뢰한 내역, 심지어 언론사와 검찰 내부의 스파이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김 검사는 이것으로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했죠. 당분간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 그만 싸워도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박 목사님의 원한을 제대로 풀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다고 건설회사 회장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안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비밀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은신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즉시 특공대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드디어 회장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한 발 빨랐던 것입니다. 회장이 체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든 범죄를 자백했고
공범들의 이름을 불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전직 장관, 대기업 총수, 심지어 종교계 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목사님을 살해한 직접적인 범인들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역업체 소속의 전문 킬러들이었는데 이미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백으로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이 밝혀졌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저를 보호하려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건설회사 회장이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여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제가 치매에 걸려 환각을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다는 거짓 문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를 공격하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불륜을 저지른 나쁜 며느리라는 악의적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이는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정우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대규모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정우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춘 혐의였지만 정우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도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갑자기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과거 사건들을 뒤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최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압력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비열한 공격은 민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로 피신시켰던 민수의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할머니가 방화범이고 엄마가 정신병자라는 내용이었죠.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었죠. 이미 10년도 넘은 일인데 갑자기 추징금 수억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회사 측에서 우리를 역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죠. 특히 저를 정신감정을 받게 하겠다며 법원에 신청까지 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헛것을 보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 검사도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일부 증거들이 불법 수집되었다며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검사는 좌절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증인들이 하나둘씩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편이었던 주민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고 어떤 이는 협박에 못 이겨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양심선언을 했던 건설회사 직원마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든 말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가족이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편이었던 기자들이 하나둘씩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과장되었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아예 반대 입장의 기사만 내보냈습니다. 정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직장도 잃고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아들까지 고통받는 것을 보며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밤중에 제게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느냐고 말입니다. 지연이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극심한 불안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민수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변호사 사무실에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최 변호사는 없었지만 사무실은 엉망이 되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습니다. CCTV도 고장 나 있었고 경찰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무언의 전화가 걸려왔고 현관문에는 죽은 동물 사체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민수의 사진에 빨간 X 표시가 된 것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손이 경찰 내부까지 미친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법원에서 날아왔습니다. 건설회사 회장과 주요 공범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석방되자마자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이며 모든 것이 경쟁사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고 일부 여론은 그에게 동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지연이의 과거를 캐내 언론에 흘렸습니다. 대학 시절 일들을 왜곡해서 보도했고 심지어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지연이는 완전히 무너졌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우가 지연이를 간신히 구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고 우리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김 검사마저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고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새로 맡은 검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소를 취하하려 했고 오히려 우리를 무고죄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교인들마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목사님이 정말 자살한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우리가 보상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만이 우리를 믿어주었지만 그분도 심장병이 악화되어 입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포기하고 조용히 살자고 했죠. 저도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을 건설회사 재무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다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을 박 재무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건설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특히 박 목사님의 죽음 이후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최 변호사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 박 재무팀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두꺼운 서류 뭉치와 외장하드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회사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다고, 특히 살인을 포함한 강력 범죄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그리고 특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살인 청부 계약서까지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이름도 거기 있었고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외장하드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실에 설치된 비밀 카메라의 영상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 재무팀장이 몰래 설치한 것이었는데 회장이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회장은 차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자살로 위장하되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즉 저에 대해서도 가스 폭발로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까지 준비하라고 했죠. 최 변호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증거라고, 이걸로 그들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재무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 재무팀장이 또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내일 밤 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바다 건너에 새로운 신분을 준비해 두었고 일단 출국하면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 재무팀장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처음부터 희생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연이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는데 그 약점이란 다름 아닌 지연이 아버지의 빚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진 수십억 원의 빚을 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연이를 포섭했다는 것이었죠. 지연이는 처음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기로 했는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수를 인질로 협박당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재무팀장은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알면서도 가족의 안전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목사님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김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비록 좌천되었지만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는 그였기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모아 비밀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회장이 도피하기 전에 체포해야 했고 동시에 다른 공범들도 일망타진해야 했습니다. 박 재무팀장이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우리는 언론과 검찰, 경찰을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회장에게 알린 것이었죠. 회장은 예정보다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검사는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뒤를 따랐죠. 공항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은 이미 위조 여권으로 출국 수속을 마친 상태였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김 검사와 경찰들이 회장을 에워쌌습니다. 회장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위조 여권 여러 개와 거액의 달러가 발견되었죠. 도피 시도가 명백했기에 이번엔 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실시간으로 회장의 체포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공범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조폭들까지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조폭 중 한 명이 자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박 목사님을 살해했다고, 그리고 그 과정을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보험용으로 녹음해둔 것이었는데 이제 살려달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다는 것, 그들에게 저를 해치지 말라고 애원했다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회장과 공범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재무팀장이 증인으로 나섰고 회사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법정은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지연이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시에 협박받았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문제, 민수에 대한 협박,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지연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공범이었지만 협박에 의한 것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을 택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우와 지연이는 서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 재무팀장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회장은 무기징역, 주요 공범들도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들은 사형이 구형되었죠.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박 목사님의 영정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한을 풀어드린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은 수사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김 검사가 다시 사건 책임자로 복귀했고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박 재무팀장이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전국적인 수사망이 펼쳐졌죠. 먼저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회사 본사는 물론이고 관련 정치인들의 사무실, 공무원들의 집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6시 검찰과 경찰 수백 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건설회사 본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비리 문서들이 가득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파일들이 복구되어 나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거 대상 리스트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재개발 반대 주민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이미 처리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건설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해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건설회사에 넘긴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세탁한 흔적도 발견되었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단순한 지역 재개발 비리가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 범죄였던 것입니다. 건설 마피아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고 그들은 수년간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건설 마피아의 실체, 재개발의 어두운 그림자, 목숨과 바꾼 개발 이익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전국 각지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들, 구청 공무원들, 심지어 용역업체 사람들까지 양심선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런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증언은 한 용역업체 직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의문의 가스 폭발 사고 중 상당수가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이었죠. 검찰은 즉시 과거 사건들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자살로 처리되었던 사건들, 사고사로 마무리되었던 사건들 중 상당수가 타살이었던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해 했습니다.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일부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시청과 구청의 고위 공무원들도 대거 구속되었습니다. 행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법원에서는 연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구속된 사람만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교도소가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물고 늘어지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리로 얼룩진 이 사업을 즉각 취소했고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했고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전국의 모든 재개발 사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비리가 발견되는 곳은 즉시 사업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률도 대폭 개정되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폭발로 집을 잃었던 저에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지원금이 나왔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저를 영웅처럼 대해주었죠. 목숨을 걸고 싸워준 덕분에 동네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해했습니다. 박 목사님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추모하는 특별 예배를 드렸고 구청에서는 명예구민으로 추서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을 딴 작은 공원도 만들어졌죠. 사모님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자주 만나 목사님을 추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건설 마피아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었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장과 주범들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매번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물과 분노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검사는 이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큰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에게 정의의 변호사상을 수여했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법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박 재무팀장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보호받으며 다른 지역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지만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했고 포상금도 지급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의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 목사님의 희생정신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우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정의감과 용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기업에 입사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엄마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재개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없는 서민들이 개발 논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국화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죠. 그 꽃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일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었죠. 교회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시민들까지 목사님을 추모하러 왔습니다. 추도식장 입구에는 의인 박 목사님을 기리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영정사진 옆에는 정부에서 추서한 국민훈장이 놓여 있었죠. 사모님은 검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여위셨지만 눈빛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정의가 이긴 것을 보고 흐뭇해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추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생애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살아오신 목사님의 모습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재개발을 반대하며 주민들과 함께 시위하던 모습이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검사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목사님과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분의 용기와 신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목사님 같은 분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 새벽의 일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목사님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없었다면 저도 우리 가족도 우리 동네도 모두 사라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목사님 추모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조성한 이 공원은 이제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목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의는 강물처럼 흐른다는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성가대가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찬송가를 불렀고 동네 아이들이 준비한 합창도 있었습니다. 민수도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죠.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개발이 백지화된 후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때 박 재무팀장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안상 공개 행사에는 올 수 없었지만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몰래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 동상 앞에서 오래도록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우와 지연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지연이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비록 협박당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이제는 가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인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민수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이라고, 자신도 커서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추도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피해자 돕기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부당한 개발에 맞서 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왔죠. 그들은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 논리에 밀려 삶의 터전을 잃었거나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와서 법률 자문을 해주었고 김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시민 모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고 회원 수도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재개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했고 때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시위도 했습니다. 언론들도 우리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박목사법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제 철거를 금지하며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의에 침묵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대학 강연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싸울 가치가 있었냐고 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의를 위한 싸움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특히 박 목사님 같은 분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동네도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리모델링 되었고 공원과 문화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함께 싸우며 얻은 승리의 경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마을 잔치가 열렸고 서로를 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의 뜻을 이어 장학재단을 만드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첫 장학생으로는 재개발 피해 가정의 자녀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우는 사회적 기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어머니의 용기에서 배웠다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케팅 능력을 살려 시민운동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때 큰 상처를 입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아이는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되어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착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입니다. 2026년 봄 드디어 모든 항소심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고 범죄자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도 모두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박 목사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막걸리를 한 병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목사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는데 마치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감시의 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또다시 비리와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했습니다. 저는 74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시민운동가로, 강연자로, 그리고 정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싸움을 돌아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고 싶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 싸움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목사님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목사님의 뜻을 이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우와 지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정우는 회사 일을 이야기했으며 지연이는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도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정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재개발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진정한 삶이 다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독한 싸움 끝에 제가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따뜻함, 그리고 정의의 힘을 말입니다. 박 목사님, 당신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니까요. 인생의 역경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정의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 목사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주기를 말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박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